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교육대 토론의 박남기입니다. 7월 10일 수도권과 강원권을 대상으로 열린 토론회를 끝으로 대입제도 개편 국민대토론회가 권역별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개편안을 최종 선택할 시민참여단 550명이 확정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이 이 대입제도 개편안에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EBS 교육대 토론은 지난주에 이어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 함께 하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제 1을 대표해서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선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제 2를 대표해서 아름다운 배움연구소 박재원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제 3을 대표해서 부산대학교 수학과 김현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의제 4를 대표해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한만길 상임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샵 0504, 샵 0504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출연자를 지정하여 질문을 주시면요,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모아진 금액은 전액 교육 기부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십시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우리나라 대입 제도가 담고 있는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개편안의 방향을 결정할 550명의 시민참여단이 구성됐습니다.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4개 시나리오에 대해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분석한 뒤 다음 달 초 국가교육회의에 결과를 제출합니다. 4가지 의제를 둘러싼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의제를 둘러싼 토론도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평가가 현장을 이렇게 지배하고 현장의 방향에 물꼬를 트는 건데 국가의 미래와 학생들의 선택 위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중요하다.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는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고 비판받는 학종 전형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45% 이상으로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수능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커지는 건데 정시 비중이 45%까지 확대되면 고등학교 교육은 다시 수능 중심으로 돌아갈 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능 때문에 생겼던 부작용이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자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수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데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위 본고사가 부활할 거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상 현행 유지에 가까운데 현재 입시제도의 장단점과 비슷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학종으로 다양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입시 관문을 통과하게 되지만 내신과 비교과 활동 그리고 수능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학종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공정성 논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나리오는 정시와 학종, 학생부 교과 전형이 비슷한 비율을 갖도록 하는 안입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는 학교가 많은데 교과 전형을 늘리고 정시 비중을 확대해 학종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가 대학에 달려있고 수능 평가 방식도 바뀌지 않다 보니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제도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시제도를 개편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준은 객관성과 공정성이라 강조합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몰입과 같이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대학 입시 전형 안에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또 타당하고 또 공정성 있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 최종안 발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대입 방향을 결정할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 오늘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와 EBS 공동제작 토론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대입제도 개편에 바라는 점을 한번 담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자께 모두 발언으로 두세 문장으로 짧게 과연 어떤 바람이 있는지 들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 교수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저는 수능 45% 이상 확대 방안을 여러분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날 대입제도가 불공정과 그다음에 비투명성 그리고 객관성 상실, 투명성 상실 그리고 고1 때 점수를 얻지 않으면 고2, 3 때 좌절하게 되고 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능 전형의 확대를 여러분께 호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자 핵심 역량 평가를 위한 수능을 통해서 고등학교 교육도 혁신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발언부터 이런 홍보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박재원 소장님. 네, 저는 그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사교육의 어떤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의미 있게 성취할 수 있는 교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탈바꿈하는데 최소한 입시제도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학교가 교사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교사가 분발해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입시 준비가 제대로 되도록 하지 않으면 제가 볼 적에 빈부격차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이 사교육 무한 경쟁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헤어나오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갖고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현민 교수님. 네, 그 4가지 모든 안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가지 안 모두가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론화 진행 과정에서 너무 단점만 지금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안이 선정되더라도 큰 논란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안의 장점도 함께 한번 고려해 봐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토의를 시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만길 상임대표님. 예,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그래도 그동안 나름대로 발전을 하고 개선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 또 정시 수능 전형 다 같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점을 살려나가고 그리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더 나은 입시제도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론화 과정이 우리 입시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그야말로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 4가지 의제의 파급 효과를 저희가 예측해 보고요. 우리 김현민 교수님 또 한만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보완해야 할 부분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또 미래 비전과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께서 좀 그쪽으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국이 대입제도 개편으로 정말 떠들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떻길래 온 국민이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 한번 간단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수능 시작 시간이 아침 8시 40분입니다. 한문 제2외국어 마치면 오후 5시 40분이거든요. 네. 그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나라 많은 학생들의 미래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월드컵을 보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에 출전을 했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 경기 결과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마치 이벤트인 수능이 너무 많은 걸 결정하기 때문에 입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뭐 우리 안 교수님 바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대입제도가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죠. 대입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불평등이 커질 수도 있고 불공정은 심화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정말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이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네, 그 대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선택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한번 검증해보고 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우리 지금 대입은 이후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엄연히 대학의 서열화는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는 학벌 위주의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탓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관심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의 서열화와 경쟁 사회를 좀 더 완화하는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네. 우리 대입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네. 의견을 경쟁 사회 완화에 관한 사회 제도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래도 한 교수님도 한 말씀. 우리 사회에서 대입 제도는 사회적 선발 기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발 기제라고 하는 것은 인재 선발의 기능도 있고요. 또 사회적 지위를 습득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대학 교육을 통해서 대학 졸업 이후에 취업을 결정한다든가 또는 소득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입제도에서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입제도를 공정하게 관리해서 바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 민주적인 사회로 나가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마 좋은 말씀들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4가지 의제가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제는 각 대학이 모든 학과에서 45% 이상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형태입니다. 만일 의제 1이 적용된다면 어떤 점이 기대되고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만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거기에까지 하는데 의제별로 한 12분 정도니까 짧게 발제해 주시고 질의응답도 짧은 식으로 해서 좀 역동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를 대표하신 안선혜 교수님 발제를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기대와 지지, 선택이 우리 미래 교육을 좌우하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문 보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학생부를 대신 써드립니다. 학원 강사의 양심 고백. 주간경향 학생부는 날조던 서류 현직 교사의 양심 고백. 대학저널 학생부 조작의 자소서 표절. 머니투데이 성적 조작 학생부 무단 수정 교사 160명 적발. 서울경제 못 믿을 추락 학생부. 이데일리 학종 지원 617명 허위 추천서 제출 학원에서. 조선일보 부르는 게 갑. 말하기 글쓰기 원고부터 대입 자소서까지 대필. 한겨레 21 대학에 가려고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께서 학교 행정실장이 시험지를 빼돌렸다는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며칠 전에 고등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시험지를 찍어서 돌렸다는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수능 점수를 조작할 수 있습니까? 수능을 대신 치를 수 있습니까? 수능 점수를 가지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수능은 좀 더 높은 사고력, 그다음 핵심 역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신은 또는 비교과 서류는 부풀리기가 가능하고 일부 조작도 가능합니다. 100명 중에 5명이 조작했다고 한다면, 부풀렸다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 떨어지고 그 사람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겠죠.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 합격인지 알 수 없어서 깜깜이 전형입니다. 그래서 투명성도 객관성도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최근에 15, 16년도에 서울의 주요 대학의 상류층이 7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종을 통해서 수시료 확대를 통해서 아까 불평등을 개선해 왔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능을 45% 이상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1 때 좀 더 등급이 낮아도 2, 3때 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수능 정시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 정도 발제해 주셨고요. 안 교수님 말씀 드리면 정말 수능으로만 가야 될 것 같죠? 할 말씀. 네,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현민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안 교수님이 일한 시간입니다. 네네.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안 교수님께서 학종이 이제 정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조작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학생이 조작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대학이 과연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대학들은 지금 안 교수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다 인정하고
속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학생들을 뽑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또 되거든요. 네. 거기에 그러면 대해서 대학이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저기 말씀 듣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충분히 지금 대학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왔다. 네. 물론 우리 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아직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건 맞습니다만, 네. 뭐 다수 다단계 평가라든지 또는 뭐 교육받은 입학 사정관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제도를 보완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보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네, 보완할 수 안겼습니다. 있을 거라고. 이건 제 시간을 뺏겼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학에서 그 문제가 지적돼서 나왔어야죠. 이러한 문제는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입니다. 대학에서는 그런 문제가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고로 대학은 수사관도 아니고 수사할 권한도 없습니다. 있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뿐입니다. 네. 사실과 좀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네. 좀 더 보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학 능력 시험은 고급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앞으로 미래 핵심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 핵심 역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분적으로 고등학교의 대비 능력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논소수형 문제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만 고등학교 교육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능 전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모든 학교의 교과 성적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지역 균형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40%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 절반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학종이 절반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학종은 15% 정도 해도 괜찮고 좀 늘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상류층이 대부분 선발되는 일반 학종을 대폭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해지고 투명해지고 그리고 사회 불평등도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 더 듣겠습니다. 네, 한 교수. 수능 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제안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상 지방대학의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 이미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53%를 이미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수능 정시 전형으로 18%를 선발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경우는 학생 확보를 해서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률적으로 45%를 적용해서 정시에 선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획일적이지 않나. 네. 그리고 지방대학에는 여건에 좀 안 맞는 그런 제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왜 지방대학을 걱정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방대학은 학생을 수시가 납치하게 만들죠. 수시에 학교에 가면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도를 이용해서 수시로 학생을 대거 모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방대학이 교육력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제도를 가르쳐 졸업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수능은 중심 체제에서도 지방대학은 학생을 충분히 선발해왔습니까? 선발하지 못했습니까? 선발해왔죠. 학생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방대학이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지방대학은 수시 납치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학생을 설득하고 그 교육력을 통해서 학생이 자기 학교에 오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원칙을 해야 되는데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말씀하시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대학은 학생들을 위해서 지방대학이든 또는 수도권 대학이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정시 수능을 100%를 주장하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지금 학종 전형이 그토록 문제점만 안고 있는 전형이라고 한다면 없애야 할 전형이지 55% 만약에 수도권 대학은 지금 55, 45로 나누면 55%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여전히 유지할 여지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왜 굳이 좋습니다. 45%냐 우리 하는 걸 안 교수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능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종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미래에 어떤 가치가 필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공정성과 객관적 투명성, 그리고 핵심 역량을 측정해서 그 핵심 역량 위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수능이 그걸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모든 학교의 내신을 똑같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지역의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0% 정도. 왜? 지금 지역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가 존재합니다. 그들을 위한 학종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어떤 장점이 어떤 전형 요소가 전형이 하나의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네, 그런 네. 것들을 서로 상쇄하고 서로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가 후손들에게, 후세대 청소년들에게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도 한계가 있어서 그걸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수시와 정시의 비율, 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의 비율을 조정한다 그래서 합격 이론이 느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로섬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볼 적에 지금 현재 수시에서 안 교수님 말씀으로는 특목고나 자사고 특히 상류층들이 유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줄여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결국 정시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시로 가면 과연 거기서는 불리해질까? 이게 하나 좀 의심이 들고요. 두 네, 번째는 아까 이제 1학년 때 성적이 나쁘면 패자부활의 의미로서 정시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패자부활은 아닙니다. 왜 패자입니까? 패자가 아닙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이제 그 용어는 취소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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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제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안 나와서 학생부 교과도 어렵고 뭐 학생부 종합도 어려워서 결국은 이제 포기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고3 때까지 노력해서 볼 수 있는 정시가 대안이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질문을 좀 네. 축약적으로. 근데 제가 볼 적에는요. 수능 성적이 이렇게 잘 오를까요? 실제로 네, 보면 좋습니다. 특히 정시까지 가면 재수생이 들어오거든요. 네, 네. 예, 예. 예. 그러면 그 지금 얘기도, 질문이 예, 결국 특목고 애들이 여러분. 정시로 가지 않겠느냐, 자. 그다음에 또 재수로 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입학적으로는 한정돼 있지요. 그런데 어떤 대입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성되는가 구성비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학생이 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들어올 수 있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학종을 한다고 한다면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특목고 애들이 자사고 애들이 학종에서 수능을 간다. 거기서 뽑힐 거 아니냐. 여러분 학종이 왜 문제가 되느냐. 특목고 자사고 있는데 자기 실력 그 이상으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애들이 수능 정시 전형을 와서 자기가 노력한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학생이 대학에 선발되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공정, 정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네. 학종은 일반 학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착한 학종이 아니라 주로 상류층을 뽑아내는 일반 학종은 바로 그 학교,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다음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차별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사실 그 가장 학부모와 수험생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급격한 변화를 입시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네, 네. 급격한 변화를 준다는 것은 내가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거에 예측이 아주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럼 안 질문만 교수님께서 짧게 지금 시간이 만약에 거의 다 됐습니다. 45%까지 바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런 학종의 전형에 문제가 있다면 네. 지속적으로 정시를 늘려가는 것이 늘려가는 맞지. 식으로 한 하는 게 번에 좋겠다. 확대하는 건 예. 조금 그러니까 문제가 목표를 있지 잡아서 않나라는 점차 의견을 늘려가자. 추가해서 네. 저도 네.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학종의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그 대안으로서 정시 한쪽으로 늘리자 하는 주장을 하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늘리는 그런 대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예. 답변을 답변하겠습니다. 1분 듣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급격하게 수시가 확대돼 왔죠. 급격하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서울의 주요 대학을 상류층이 장악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고려해서 3년 뒤부터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확대한다고 한다면 현재 고1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전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학종을 줄이고 학생부 교과전형을 40%까지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지역균형을 도모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정의의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 능력과 노력과 성취에 근거한 대학 선발이 가능한 수능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다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수능이 고급 사고력과 미래 핵심 역량 위주로 개선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네. 수능의 선택 과목도 증가해서 진로에 따라서 그 선택 과목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선발의 적합성,
전공 적합성도 고려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실 시간상으로 체크가 되어야 여기까지 되는데, 하고요. 예. 일단 3년 예고제 때문에 네. 이미 지금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45%를 올려갈 수는 없다는 점진적으로 거죠. 바꿔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이미 고등학교 학생들 다 비율이 알겠습니다. 정해졌다. 자, 요 그러면 부분은, 일단 예, 1번 의제는 여기서 하고요. 이따 또 추가 발언은 나중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제는 그 학생부와 수능 위주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 전형에는 과도하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 뭐 이게 지금 두 번째 핵심입니다. 다만 이때 수능 전 과목은 절대 평가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제 2가 시행된다면 어떤 점이 기대되는지 또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2가 만약에 선택될 경우에는 뭘 보완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재원 소장님의 네. 발언 2분 정도로 해주십시오. 의제의 핵심은 사실 수시, 정시, 또 학종, 교과 비율 조정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일종의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룰을 어떻게 바꾼다 하더라도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들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제 2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수능 절대평가입니다. 구시대적인 객관식 정답 고르기 결과 그리고 이제 온갖 변수가 작용하는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대평가 표준 점수에 몰두해 있는 대한민국의 관심을 그리고 학교와 교사, 학부모의 관심을 좀 모든 아이들이 오랜 시간 학교에서 보냈는데 그 수업 시간을 돌리고 싶다는 게 저희들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학교를 자주 갑니다. 최근에도 고등학교 4곳, 중학교 8곳 다녀왔는데요. 학교 수업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 교사들의 준비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이게 학교야? 라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변별이 너무도 쉬운 상대평가를 버리고 이 절대평가가 됐을 때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도 합니다. 네. 하지만 절대평가만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매달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학교에 가보시면은요. 소위 수능 잘 보는 친구들은 킬러 문항 대비로 학원 공부를 합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수능 성적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적성검사라는 대안을 찾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수면 시간이죠. 자, 이렇게 계속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가 학교 안에서 입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제가 볼 적에는 더 이상 결국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그런 우리 입시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안의 핵심은 수능 절대평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예, 뭐 저는 그 앞의 얘기와 같은 맥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우리 학교의 그 과도한 경쟁은 학교에서 생긴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회의 문제를 학교의 어떤 평가 방법을 급격하게 바꿔서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결국은 또 다른 혼란을 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절대평가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평가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도입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안들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절대평가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지 지금 바로 또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또 다른 혼란을 준다. 네. 뭐 변별력은 둘째치고 기존 안을 하여튼 가능하면 네. 서서히 가자. 여기에 예. 대한 말씀. 그런 네. 그 교수님이 이제 그 교대 교수님이신가요? 아니요,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네. 예. 그 제가 좀 한 가지 이 보통 이제 교육 평가학에서 보면 측정 오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IQ가 100이라고 하면 그 IQ 100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사실은 이제 수능 성적보다 훨씬 더 표준화가 잘 돼 있는 게 IQ 검사입니다. 근데 IQ가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의 의미는요. 제가 알아보니까 IQ 92에서 108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0%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어떤 점수를 우리가 활용할 때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비중을 두거나 의미 부여를 하면 폐단이 생긴다. 이런 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상대평가도요. 사실 원래 수능 상대평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과목, 선택 과목이 들어오면서 표준 점수 방식의 상대평가인데 이 표준 점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네. 표준 점수는요. 죄송합니다. 표준 점수는 내가 몇 점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결국 평균 점수가 나와의 거리인데 내가 노력해도 누가 더 잘 보면은요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학생들한테 절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목표한 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뭔가 동기부여라는 차원에서 그래야지만 저는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입시에 반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번에 한 교수님 질문 기회 드리고 또 안 교수님도 드리겠습니다. 네. 절대평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과거에 중요한 그 경험을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5년도에 수능이 선택 과목이 이제 늘어나면서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점수가 이제 도입이 됐죠. 네. 그러다가 지난 참여정부에서 2008년도에 9등급 수능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3년 전부터 9등급 시행하기 예고를 하면서 논술이 급격하게 확대된 거죠. 논술 시장이 확대되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에서는 네, 질문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대학에서는 본고사를 시행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정부와 대학 간에 굉장히 큰 이게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말하자면 표준 점수 100분위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거 경험으로부터 배우자. 그러니까 이런데 혹시 안 교수님 이 질문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 질문? 답변하시고 제가 답변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혼란 아주 힘들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입시가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이런 것들이 대폭 확대가 되면서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한 입시 전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절대평가의 핵심 요소는 이런 거거든요. 변별은 좀 불편할 수 있다.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변별 이전에 아이들은 제대로 배우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좀 더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어떤 평가 방식, 수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면 좀 더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교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학생들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학교 성적을 가지고서도 변별을 할 수 있을 거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로 이해도 되네요. 안 그러면 어떻든 대학은 변별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 교수님. 여러분, 학교 성적을 중시한다고 해서 학교 공부만 잘하면 성적이 오릅니까?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내신 사교육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교과, 비교과 사교육을 받고 면접 사교육, 그다음에 자소 사교육까지 받지요. 그래서 참여정부 때 사교육비가 무려 47%가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오르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2016년에 10%가 넘게 오르고 고등학생 사교육비입니다. 작년에도 8.4%가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질문을 그다음에 짧게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한다. 그런데 작년도에 대학생 핵심 역량 평가 KSS라고 부릅니다. 교육부가 지원했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도구입니다. 네네. 그 연구 결과 수시로 들어온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과 그다음에 정시 수능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을 비교해봤더니 무려 평균이 50점입니다. 100분 점수가. 그런데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이 무려 5점 이상이 높았습니다. 막대한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량조차 학종으로 들어온 애들이 제일 떨어진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상류층이 결국 수시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고 특목고 자소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정말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수능 성적을 잘 본 친구들이 대학에서도 우수한 학업력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연구 결과 말고도요. 최근에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단순히 학점이 아니라 통섭 역량, 소통 역량, 오히려 대학 생활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량 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정시보다 우수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얼마 전에 김영남 공론화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논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정말 신중하게, 왜냐하면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의 미래를 논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본인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된, 그리고 이런 거죠. 전 주관이 아니더라도요.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 봤을 때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본인의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저는 이 바람직한 토론의 자세는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잠깐만요.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렇게 막 서로 상충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팩트체크나 아니면 분석의 타당성을 누가 검증하죠? 일단 공론화 의제 시나리오 관련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제 1, 2, 3, 4를 각각 모두에게 다 공유한 다음에요. 일정 정도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어떤 학술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 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많이 활용돼서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된 논문을 쭉 검색을 해봤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유형과 대학생의 학점 간의 관계 분석 연구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이제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게 9개 연구인데요. 대부분의 연구들이 다 말하자면은 수능 전형이나 또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도 비교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점이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낮은 것으로요? 네,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발전, 성장 속도 면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낮은 거로 나옵니다. 근데 일단 뭐 학점은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학점이 과연 학생들의 그 핵심 역량을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 대변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연구로 봐서는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습 역량은 일단 다른 전형 유형에 비해서 낮은 거로 연구가 그렇게 나와 있다. 짧게 반박을 먼저 제가 지금 답변할 기회가 저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한 번만 더 질문하고 함께 학생부 종합 답변해 주시죠. 전형에 있어서 제가 이제 옹호를 한다는 것처럼 비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질문을 짧게 하셔야 사실 됩니다. 실제 그 네. 취업으로 놓고 본다면 학점이 제일 좋은 학생이 취업이 제일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학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학점에 그런 데이터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입시 결과랑 비교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될 부분이 예, 안 교수님 30초 정도로 질문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객관적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한만길 박사님과 제가 더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 여러분 보면 아시겠죠. 이거 하나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누가 더 고소득층이 뽑히느냐. 대교부에 제시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 들어온 학생들이 45.3%가 국가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들이고요. 수능은 35.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얘기하는데 자 대교협에서 발표한 똑같은 보도자료에 고등교육 입학 전형,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등교육 입학 전형이 그게 11%입니다. 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좀 요즘 늘었지만 그런데 학종으로 뽑힌 학생들을 전부 다 대비를 시켜봤더니 10.06%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 고등교육 입학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을 가지고 학종이 일반 학종이 사회적 약자를 도와준다라고 잘못된 홍보를 한 겁니다. 듣겠습니다. 일반 학종은 사실상 거의 저소득층을 뽑지 않고 상류층을 거의 100%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1분 정도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논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국민들에게 심각한 왜곡을 줄까 봐 정말 걱정됩니다. 네네. 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냐면요. 의심을 갖게 되냐면 지금 이제 안선혜 교수님이 주장하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대학은요. 서울에 있는 주요 상위권 대학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학종의 선발 비율을 급격히 늘린 상위권 대학은 지금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대학은 신입생을 선발할 때 김현민 교수님 나름대로의 이득이 있어야 되겠죠. 우선 학생을 뽑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선 학생을 뽑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학점이죠. 근데 학점도 학종 쪽이 낮다. 그러면 기피해야 되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학종의 어떤 공정한 기회를 무시하고 상류층, 특목고 자사고를 우대하는 전형이다. 이러면 제가 볼 때 이게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적에 토론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팩트의 문제가 되겠네요.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본 데이터 중에는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사실은 공개하지 않지만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도 탈락률입니다. 학교에서 어렵게 학생을 선발했는데 뭐 자퇴를 해버리거나 다른 학교로 가버리면 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중도 탈락률 통계를 보니까 한 10천 정도. 학종 쪽이 가장 양호한 걸로 나와 있고요. 수능으로 돈 친구들이 가장 이탈률이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대학을 전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이 그렇게 엉망일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대학 개혁의 문제이지 입시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이 정말 정당하게 하고 있는지 팩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많은 분들의 문자 참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방청석에 자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학부모님 만나 뵐게요. 자,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자녀들을 둔 학부모 장성지입니다. 초등학생까지 있으면 앞으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시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게 지금 오셔서 중학생 자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아마 크실 텐데 네. 이번 토론에 어떤 점을 지금 기대하고 계실까요? 지금 보면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제 네. 자유학기제, 뭐 자유학년제, 연계 자유학기제나 뭐 진로체험의 혁신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일단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이제 대입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시 입시 위주의 획기적 교육으로 돌아가는 학교의 모습에 사실은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많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도 대입제도 개편이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개편이 됐으면 합니다. 네, 학교 교육하고 대입 제도가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듣습니다. 네, 꼭 반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중학교에 근무한 교사 이태우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오늘 우리 토론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까? 저기 이제 중학교에 있기 때문에 물론 입시제도가 지금 개편되는 것을 좀 알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 네. 네네. 자, 오늘 혹시 이런 점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도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은 지금 자유학기제가 전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이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특히 이제 진로 탐색 활동을 좀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프로젝트 뭐 수업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아까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그런 인성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논하는 걸 봤는데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대인 관계력이랄지 네. 또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교사들이 그 과정 평가에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입시 제도의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는 어떤 교육 제도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 입시에도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네요. 네, 현재 시청자 여러분의 실시간 문자 참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621님께서는 4가지 시나리오가 부족한 분들을 서로 보완해 간다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샵 004, 샵 004로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모아진 금액은 전액 교육 기부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의제로 갈 텐데요. 이 세 번째 의제는 대학 자율로 전형 간 비율을 정하되 한 가지 전형으로 모든 학생을 뽑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제 3이 시행된다면 어떤 점이 기대되는지, 우려되는 점은 뭔지, 보완할 것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의제 3을 대표해서 우리 김현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먼저 의제 3은 결코 대학이 학생들을 마음대로 뽑겠다 하는 안이 아닙니다. 이 점을 먼저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학은 사실 수시나 정시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대학 내 위원회라든지 또 대학의 각 학과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시도교육청 또 교사들 의견 또 우리 수험생들 의견 또 입학 설명회 나가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이 모든 것을 반영을 합니다. 또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입시 결과를 가지고 입학생 종단 연구, 학점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또는 이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찾아가는지 또 앞에 말씀하셨듯이 중도 탈락률은 어떻는지 이런 모든 것을 반영해서 비율들을 결정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래서 결코 자율적이라는 말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자율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대학은 앞으로 책무성 그리고 좀 더 입시 결과에 대한 투명성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학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지금 학부모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깜깜이 전형이다 또는 대학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학생들을 뽑는다 이런 의심들을 불신을 없애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부터 먼저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자율, 대학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학 자율의 범위나 내용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어야 되고요.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허용이 돼야 되겠죠. 제가 대학 자율과 관련해서 이게 그 학종 전형이 전형적으로 대학이 이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어떤 전형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그 학종 전형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지원하기 위해서 고교 정상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60개 대학에 연간 한 40억을 지원을 질문을 좀 하고 더 있습니다. 압축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 25억 지원을 하고요. 지방대도 뭐 5억 이상 지원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 그 정부가 지원하는 이 지원 사업이 없으면 대학 자체로 5억 아니면 10억, 20억을 들여가지고 학종 선발을 위해서 이런 전형 유형을 과연 운영할 수 있을지. 정부가 만약에 이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고 그러면 어떤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지. 예, 그거하고 아울러서 지금 각 대학들이 정말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정관들을 정규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마 그게 대학들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지표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가요? 예, 많은 대학들이 지금 현재 그 입학 사정관 선생님들을 정규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대학이 이제 과연 그 사업 때문에 늘렸느냐?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늘린 대학들은 충분히 재정적 여건이 좋은 대학들입니다. 네. 오히려 학종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는 대학은 그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고요. 대학들 정말 그 뭐 학종 전형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 그다음에 우리 네, 제가 좀 질문을 박지원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 그 아마 그 교수님도 아실 텐데요. 서울대학교에서 그 정시를 늘리면 과연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여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시가 늘어나는 혜택이 강남 3구에 서울 지역과 강남 3구에 집중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이제 주요 사립 8개 대학이 미래대학 프로그램 만든 것도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미래 또 우리나라 중고등교육에 미치는 대학의 영향 이런 걸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회의가 한번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정시를 늘렸을 경우에 과연. 네. 자, 이런 대학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믿지 못하는 결과일까요? 네, 여기 아마 안 교수님이 질문을 추가해서 함께하면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팩트로 중도 탈락률이 있었죠. 수능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좀 더 높습니다. 6%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대학의 관점을 보지 마시고요. 학생의 관점을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과에 들어와서 적응할 수도 있고 적응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전과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복수능도 시켜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애들은 대학을 아예 그만두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더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 갑니다. 저는요, 축하해 줍니다. 네. 그 학생들을 잡기 위해서 대학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다음에 네. 서울대 시뮬레이션. 이것은요, 현재 서울대가 수시가 학종이 80% 가깝지 않습니까? 그 상황 하에서 자, 지방대는 어디에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까? 학종에 올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시가 재수생이라든가 그다음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거기에 몰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은 아무 의미가 없고 없다. 정시 수능이 확대되면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확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민 교수님 어떻게 뭐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뭐 계속 제가 그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은 그 학종 전형을 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학교나 또는 특정 지역의 학생들을 선호해서 전형 방법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나름대로 우리 학교에 맞는 우리 학교 특성에 맞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보기 위해서 각각의 항목별로 배점을 두고 선발해 보다 보니까 어떠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학은 결코 알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전형을 통해서 믿어 어떤 특정 달라는 학생이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어디 우리 한만길 대표님. 예, 대학의 학종에서 입학 사정관들의 평가의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학과 교수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또 처음에 교수님들이 참여했을 때 오히려 더 신뢰가 안 간다. 왜? 교수님들이 평가를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물론 네. 자기 전공에 대한 시험은 평가를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계속 교수님들도 어떤 제대로 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그 제대로 됐다는 의미는 이 학교와 맞는 학생입니다. 예,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네, 다시 말씀. 우리 안 교수님 질문 짧게 하셔야 됩니다. 의도가 네. 없다. 맞습니다. 정말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상류층이 뽑히고 불공정이 발생하니까 제도를 고치자 하는 겁니다. 네,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그다음에 나온다. 중요한 네. 것은 아까 미래사회 가치를 논하자고 그랬죠. 자, 현재 사안은 현재 상태를 거의 유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학의 자율성 이외에 이 사안이 지향하는 그래서 이 사회와 대입을 개선할 수 있는 가치가 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건데 어떤 제도를 바꾸자는 겁니까? 네, 이 정도 질문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급격한 입시 변화가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학은 이 공론화 지금 아주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의견들을 대학 자율,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학의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다면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충분히 또 어쩌면 정시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저희들 국민들이 이토록 정시를 원하는지 사실은 조금은 느끼고는 있었지만 완벽하게 어떤 수치나 이런 조사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거라고 갑자기 생각합니다. 바꾸지 말자. 근데 네. 과거에 학종이 갑자기 늘어날 때도 그 주장 하셨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종이 갑자기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오랜 기간 오랜 동안 기간을 조금씩 거쳐서 조금씩 늘었습니다. 늘어왔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 상대평가가요. 네. 예. 그러니까 평가 방식의 절대평가, 상대평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상대평가가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 도입돼서 교육 기능보다는 사회적 선발 기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어떤 개인을 양산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높은 학력자가 낮은 학력자를 대리 통치하는 수단으로 도입됐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네. 제가 사실 3안에 는 사실은 절대평가의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여건이 준비가 안 돼서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여건이 도대체 뭘까요? 네, 여건에 대한 질문이고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추가로 네, 있습니다. 10초 정도 예. 짧게 핵심만. 상대평가가 개인적 이기적 경쟁을 심화시킨다? 여러분, 수능 상대평가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내신 상대평가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내신이 학생들을 경쟁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신 상대가 더 심각하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하면 끝나겠습니다. 답변 1분입니다. 네, 절대평가, 상대평가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과목인 수학을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학은 그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99%를 풀었는데 1%가 잘못돼서 오답을 골랐다. 그러면 상대평가, 절대평가에 관계없이 그 학생은 그 문제를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마지막 그 단계의 평가에 집중하지 말고 어떠한 형태의 문제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자기의 어떤 지식적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하자. 상대평가, 절대평가 장점 있습니다. 우리 절대평가 의미 있는 평가이긴 맞지만 지금 현재 급격한 변화를 주지 말자. 조금 더 절대평가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의제 4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안은 수능 위주 전형을 늘리되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 안을 선택할 경우에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고 우려되는 것은 뭔지, 또 이 안이 만약 선택될 경우에는 뭘 보완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사안을 대표해서 오신 한만길 박사님으로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저 의제 사안은 기본적으로
우리 입시 전형 제도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보완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학종 그리고 교과 전형, 수능 전형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새 전형 방식을 좀 조화롭게 운영을 해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기능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의 초점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 그동안 학종 전형을 늘린 데에서 문제가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해서 학종의 선발 인원을 줄이고 그 대신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늘리면서 함께 정시 전형을 늘리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장단점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우선 학종의 면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방향의 면에서는 바람직하고 또 장기적으로 학종이 취하는 그런 어떤 그 방향에 우리가 부합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학종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현실로서는 문제가 있고요. 또 특히 대학에서 제대로 학생들의 어떤 그 학습 능력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말하자면은 그 신뢰도 면에서 낮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거는 결국은 그 서류 평가에서 신뢰도가 낮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가자 간에 말하자면 편차의 차이가 이제 크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죠. 예, 시간이 다 돼서 설명을 이 정도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따 하시면서 또 답을 듣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 서울 상위권 대학이 갑자기 학종을 늘린 게 문제의 원인의 발단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하고 학종의 비율을 맞추는 방안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 한 대표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지금 그 많은 대학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교과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수도권에 그 입시가 그 인기가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너무 많이 뽑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기 위해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을 비슷하게 또는 학생부 교과가 더 많게 하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대학 입장에서는 저는 정시로 많이 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학생부 교과 전형을 안 한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늘려서 마음대로 뽑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을 도입하기에는 이 대학들에 지원하는 학생들 선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강제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무조건 많이 뽑아라라고 했을 때는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 정시로 많이 넘어갈 건데 이 질문에 그거에 대한 답을 간단히 듣고 또 질문 듣겠습니다. 이미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서도 교과를 반영해서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종합 전형이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 그렇다고 한다면은 교과 성적을 반영해서 충분히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을 늘리자고 하는 취지는 결국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그런 취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사업으로 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고등학교 정상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종합 전형보다도 교과 전형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기초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매긴 방식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야말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전형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듣고 우리 안 교수님 그다음에 박재훈 선생님 질문을 30초 정도씩으로 해주시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도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능 정시 전형의 확대 여부입니다. 그런데 정시 수능 전형이 확대될 거라고 추정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확대 의사가 있다면 몇 프로까지 확대시켰으면 좋을지 한번 듣고 싶고 또 하나가 지금 교과 전형을
그렇게 높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학이 어떤 오용 가능성이 있느냐? 교과 전형을 일부 단체가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전형을 하자. 교과 전형에다가 비교과를 넣거나 아니면 교과에 대한 정성평가, 또다시 주관적 평가와 그리고 또 입학사정관이 또 주관적 해석하는 네. 이런 식으로 편법 운영이 가능할 텐데 이걸 어떻게 방지하겠는지 예, 거기에 대한 말씀 의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번 더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위권 대학이 학종 비율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근데 한 상임 대표님께서 왜 이유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안선영 교수님은 계속 상류층이 거의 100% 뽑힌다 학종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고요. 특목고 자사고를 우대하기 위한 거고 제도가 정말 허술하기 때문에 대학이 선한 의도로 학종을 해도 이런 이제 문제점 말 그대로 상류층 그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우대 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들이 우리나라의 상위권 대학들이 학종을 늘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학종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저는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네. 말하자면은 학교 어떤 그 교과 성적 이외에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어떤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또 미래 지향적인 그런 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전형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네. 다만 이제 절차나 방법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역사가 짧고 경험이 짧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고 네. 또 대학도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이런 전형 방법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 나름대로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이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더 부응해서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어떤 전형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되고 제대로 우리가 그런 전형 운영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못하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확대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면서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개선하자라고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제 의도입니다. 한 번씩 더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네, 또 하나는 네. 이제 네. 수능 정시를 확대할 경우 몇 %까지 확대할 걸로 예상을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확대된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느냐, 보장할 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네. 기재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일단 그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기본 방침이라고 보고요. 그런 어떤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학종의 선발 인원이 계속 늘어난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부가 지원 사업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뭐 10억, 20억 대학에 지원하면서 학종 운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이라든가 운영 경비를 지원했다고 하는 것이 대학으로서 봐서는 상당히 큰 말하자면 여건을 조정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와 네.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을 확대한다든가 또 정시 전형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또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유도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보고요. 그럼 기대와 권장 수준이군요. 수능 전형 확대를 보장하는 시스템은 어렵겠네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저도 문제를 제기하겠는데 45%를 확대한다라고 할 때 대학에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하셨으니까. 예. 짧게. 아주 좋은 질문이고 제가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론화의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자, 정부가 교육제도를 정해서 대학에 권장했다 하더라도 대학이 안 따르면 그만이죠. 그래서 이 공론화를 바탕으로 해서 고등교육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 다음에 바로 후속 조치로 대입제도에 관한 고등교육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 법률 개정 다음에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중장기적 개편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대학의 선이나 권장 가지고는 수능 정시 전형은 확대하지 못한다는 예, 얘기입니다. 결과 나오면 법제로 하자. 네, 우리 교수님. 예, 사실 그 교과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이 어쩌면 그 같은 전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 함은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한다.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특정 과목을 더 가중치를 줘서 반영을 할 수 있고, 또 특정 과에서는 거의 교과가 짧게 당락을 잘 질문을 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과 나누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뽑자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학생부 위주 전형을 전체를 많이 뽑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러니까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을 나누지 알겠습니다. 않고. 예, 잠깐만 여기서 질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학종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요. 예, 제가 학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유명 대학입니다. 거기서는 명확하게 학종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보지 않는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알고 있죠. 그런 대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는 전공 적합성 이런 거 안 보고 계열 적합성 정도로 본다. 네. 결국 이제 정시 확대에 되게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친구가 나중에 정시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오히려 학종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학교 성적은 나빴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그 과정을 사실은 이제 학생부 교과는 어렵지만 학생부 종합에서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내가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동의를 합니다. 학종이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이 말하자면 교과에서 부족한 측면을 학종에서 보충하면서 자기의 어떤 잠재 능력을 충분히 말하자면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재로서 장점이 있는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입시제도, 대학 정책은 대학의 자율을 기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입시제도를 가지고 법제화하는 데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정말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안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교육부가 국민의 어떤 이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여망을 받아가지고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제화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야말로 바람직한 방안을, 최선의 방안을 일단 도출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답변은 중요한 여기까지 듣고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각각 안을 대표를 하긴 하는데 만약 내 안이 아니라면 어떤 안이 되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20초씩만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 교수님부터. 저는 이란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온 이현 선생님은 학종 축소, 수능 전형 확대를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한만기 선생님은 다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안 자체 정체성이 불명확하고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초를 그래서 가능하면 사안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란과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네, 가능하면 사안이다. 예, 우리 김 교수님. 의제 3의 대표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이안을 더 선택하겠다. 만약 이안이 안 된다면 교수님께 우리 소장님께서. 저는 3안을 지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정말 절실한 것은요. 저는 신뢰 회복이라고 봅니다. 학교 믿지 못하면은요. 공교 설 자리가 없죠. 다 홍보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본질적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토론회는 현재 또 중3 학생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대학 입시 제도를 바라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래유 중학교에 다니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학생 이런 토론에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게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정시와 수시의 그 비율이 약간 비슷하게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유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또 따로 하겠습니다. 학생 한 명 더 만나볼게요. 자,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중학교 3학년 구영준입니다.
네, 우리 학생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토론에 바라는 점. 주위 어른들은 항상 국영수 특정 과목을 위주로 공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지만 우리 같은 학생들은 이제 특정 과목을 위주적으로 평가받는 절대 평가가 아닌 여러 과목에서도 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 다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안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후에 다시 조정하겠다는 또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른 대안은 없을지 한번 또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저희가 550명의 시민 참여단 분들이 의제 1에서 4 중에서 한 가지를 지금 선택한다고 할 때 꼭 이 점은 고려해야 한다. 뭐 이 말씀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등학생, 중학생, 학생, 학부모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교육학자로서, 대입제도를 연구한 학자로서 여러분을 좀 더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런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성세대에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까 논의 과정에 나왔지만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합치자 이런 말이 나왔죠. 가장 최악의 방안입니다. 그것이 합쳐지면 기존의 학생부 교과전형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면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그다음에 자, 앞으로 보완돼야 될 점이 무엇인가?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동아일보 2018년 3월 달에 부모 돈 없고 학생 운 없으면 학종 꿈도 묻고 고1 성적 몰아주기 마냥.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으로는 제도정과 그다음에 꿈을 되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능을 개선하면서 사고력과 역량 중심을 개선하면서 또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물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재원 소장님. 저는 우리 입시가 더 이상 게임의 룰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시 정시 비율, 학종 교과 비율, 게임의 룰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학교에서 제대로 입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교육 영향력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결국 학교가 엉망이 됐기 때문인데 그걸 버리고 갈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학교를 살리는 쪽으로 이번 공론화에 지혜를 모을 것인지 정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현민 교수님. 예, 뭐 이 공론화 과정에서 그 대학 입시에 대한 불신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대학이 더 노력하고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대학의 신뢰를 우리가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오늘 또는 이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던 모든 문제점 그리고 장점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안은 결국 4만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 아까 저기 답을 기회를 못 드리셔서 만약에 다른 안을 해야 된다면 몇 안일지 하고 공론화 지금 550인 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예, 아까 질문을 저한테는 안 주셔가지고 넘어가나 생각했더니 고맙습니다. 저는 뭐 이란입니다. 근데 이제 이란이 너무 이제 경직됐고 획일적이고 그래서 좀 부러워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융통성 있게 접근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저는 좀 이제 좀 더 폭을 좀 넓혀서 충분히 그런 노력을 시민 참여단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시민 참여단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요. 이 교육 정책의 개선 이것은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어디로부터 문제가 발단되는 그 핵심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역시 뭐 제일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학종으로부터 제기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되죠. 또 좀 더 장기적인 그런 방향을 갖고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원칙과 방향을 짚어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은 역시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최대한 개발해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데 뒷받침되는 입시제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점. 네, 현재 많은 분들의 실시간 문자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0872님께서 2022학년도만이 아니라 좀 더 먼 미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재입대도 개편안이 선택되길 기대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도 한 30초씩은 발언을 드릴 텐데요. 한 분이 1분 하시면 다른 분 기회 없습니다. 꼭 강조하시고 싶은 마무리 발언 안선혜 교수님부터 30초입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 교육의 10년, 20년을 좌우합니다. 간청드리고 또 간청드리고 오히려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졸업해 대학에 들어가면서 한숨을 쉬고 고통을 당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불공정과 그다음에 불투명성과 불평등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여러 국민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재원 소장님. 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결국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아이들의 입시 결과에 직격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결국 학교 선생님들이 간절히 학교 수업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좀 믿어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정말 학교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학교에서의 수업만으로도 학생들의 대입이 준비가 가능하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현민 교수님. 네, 그 입시의 급격한 변화, 우리 학생들에게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학벌 위주의 경쟁 사회입니다. 대학에 서열합니다. 가고 싶어하는 S대가 여러 개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는 집중되어야 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만길 상임 대표님. 예, 교육 문제는 한꺼번에 바꾼다고 해서 교육이 크게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안이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보완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앞으로 이 공론화 과정이 중요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안선혜 교수님, 김현민 교수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재원 소장님, 한만길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TV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방청석에 자리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직접 문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550명의 시민 참여단은 두 번의 수기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참여단은 4개 시나리오별 설문 항목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게 되고요. 공론화위는 시민 참여단의 의견을 분석해서 다음 달 초까지 그 결과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대입제도 하나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관련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대한 추가 정보 혹은 의견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EBS 교육대토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